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이 현물 매도에 의해서 하락은 했으나 파생 시장에서의 하락 배팅은 없었던 좀 기묘한 하루였고, 해외 시장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크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시장별로 흐름이 엇갈린, 즉 다우지수는 또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2만 포인트를 살짝 깨는 눌림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나스닥이 고점에서 5% 가까이 조정이 나온 셈인데, 기술적으로 5% 조정이면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죠. 시장이 급락한 이유와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데, 시황은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델타원 글로벌 여기다가 매일 업로드하고 있으니 많은 가입 바랍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갈게요. 우리 증시는 개장 후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꾸준히 하면서 지수를 눌렀지만, 의외로 파생 시장에서는 콜 매도가 조금 더 쌓인 것을 제외하고는 공격적인 숏 배팅이 없었어요. 장중 내내 선물 베이시스는 강세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무려 1,500억이나 들어왔는데요. 외국인들이 점심시간 이후로 선물 매도를 조심스럽게 쌓긴 했지만 그 규모도 작았을 뿐더러 장 마감 직전에는 포지션을 걷어낸 등 추세적인 선물 매도가 쌓이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만 무려 4,100억가량의 매도를 쌓았는데, 그동안 SK하이닉스에서 공격적인 매도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매도가 나온 것이죠. 하지만 파생시장에서의 숏배팅이 없었다는 것이 참 의외예요. 특히 옵션 시장을 보면 이것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8월물이 옵션 배리어가 410에서 380으로 설정되면서 위쪽은 가깝고 아래쪽은 멀다라고 했는데, 글로벌 변동성이 지난주 내내 죽었죠. 그래서 마켓 메이커들은 어쩔 수 없이 풋 클래스에서의 미결을 늘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수 하락에 콜 매도는 얼마 안 하고 풋 매도만 열심히 쌓았거든요. 여전히 410에서 380 레인지 내에서 미결을 늘려가고 있고, 이번 만기주에는, 그러니까 미국, 유럽 옵션 만기주예요. 그동안에는 아시아에서 큰 갭상승이나 갭하락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마켓 메이커들은 제법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8월물 시작할 때부터 애당초 레인지를 위쪽보다 크게 열어놓은 데다가 낮은 변동성 하에서 미결제 약정을 크게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습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 미국 세션 이야기할 때 부연하겠지만 S&P 지수가 화요일 증시 마감 때 사실상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마감했죠. 그래서 그때 풋옵션 가격은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리고 콜옵션 가격은 감마 스퀴즈가 나기 직전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을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그대로 밀어버리더니 미국 본장은 갭 다운 출발에 이미 풋옵션이 200%에서 400% 폭등해서 출발하게 됐어요. 그렇게 풋옵션이 폭발하게 되면 오전장에 풋감마를 강하게 터뜨리고 이후에는 변동성을 죽이면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제로 유럽 증시는 그렇게 움직였죠. 그런데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지금 옵션 만기 중이죠. 그래서 시장 반응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시장 자체가 부러지고 있다기보다는 지수별로 다이버전스가 좀 심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롱숏 페어 트레이딩이 언와인드가 핵심인지라 지수가 급락한데도 S&P 변동성 어제 이게 옳은 건가 싶을 정도로 철저히 막혔어요. 근데 이 부분은 미국 세션에서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리 시장은 갭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로 막 부러지거나 하지 않고 그동안 못 채웠던 푼 미결을 늘리는 기회로 삼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지수 선물은 특이하게도 아시아 세션에서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의 궤적을 살펴보면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유로스탁스 지수는 글로벌 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신고가 갱신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럭셔리 업체의 실적 발표가 폭망하면서 밀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화요일은 장중에 나온 하락을 미국 증시가 또 종가 고가로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말아 올렸는데, 수요일에 아시아 세션부터 유럽 지수 선물이 빠르게 하락한 것은 ASML 이슈 그리고 트럼프의 대중국 때리기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장을 밀어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럽은 지금 옵션 만기주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오르기 시작했던 풋옵션 감마가 지금 폭발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점심시간 무렵 유로스탁스 지수가 지난 7월 9일이 저가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폭발하게 돼요. 거시적 관점에서는 어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럽 증시가 지난 6월 이후로 지금 발산형, 계속 고점도 높여가고 저점도 낮춰가는 그런 발산형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7월물 옵션 전체의 구간을 놓고 보면 마켓 메이커들이 위쪽으로 다 해지해놓고 아래쪽으로 다 해지를 해놨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만기주까지는 어떻게든 시장을 가둬놓으려 할 것을 봤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각한 추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좀 더 긴 관점에서 보면 지난 2분기 내내 있었던 박스권, 그러니까 상단은 5100, 하단은 4800에서 방향성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것인데, 유럽이라는 게 횡복이 한번 들어가면 2달 정도로 횡보하게 되고 이제 그 횡복이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하나 더, 유럽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영국 증시는 어제 오늘 연속해서 긴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변동성과 함께 최근의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제 영국 CPI 발표 있었죠. 컨센서스가 1.9%였어요. 근데 2%가 나오면 시장 부러지고 할 것 이렇게 기대됐는데 2%가 나왔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파운드화만 연중 신고가를 기록하는 상승이 나왔어요. 또 증시도 꾸준한 반등이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금 부러진다고 해서 모든 시장이 부러지는 글로벌 리스크 오프의 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동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유럽 증시가 점심시간 무렵 스탑로스가 나올 때 변동성이 터졌지만 고작 15.75포인트까지만 올랐죠. 물론 이제 변동성이 고개를 들었다는 점에서 첫날 뭐 그렇게 많이 터지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여하튼 변동성이 얼마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번 만기 이후에나 큰 움직임이 예상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시가 언더슈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유로존 물가 지표 발표가 있었던 것이나 뭐 미국 산업 생산 지표 이런 거 다 조용했어요. 채권 시장은 지금 장기물 단기물 할 것 없이 매수가 쌓여서 하락 전환을 어떻게든 틀어막았는데, 시장이 매크로 이슈나 또는 뭐 트럼프 이슈 이런 것들보다는 옵션 만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사실 증시에서나 뭐 트럼프 트레이드라면서 호들갑을 떨지 채권 시장은 훨씬 더 프로페셔널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한 시장이기 때문에 엉덩이가 무겁죠.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91포인트로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채권 변동성도 바닥을 찍으러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영국의 CPI 그리고 유로존 CPI 움직임에 따라서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강하게 올랐어요. 물가가 강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는 것이죠. 물론 목요일이 20일을 앞두고 미리 좀 유로화가 오른 면도 있다고 보지만 증시 움직임과 관계없이 통화시장에서는 비달러의 강세가 더 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한편 투자자들이 잘 안 보고 있는 통화상이긴 하지만 유로엔도 상당히 중요한 리스크 지표죠.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11일까지 유로엔은 스트레이트 상승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엔화는 시장 개입이 철저히 무너지면서 이 162엔을 갔어요. 반대로 비달러 바스켓이 바닥치고 올라오는 동안 유로화는 매일 올라서 유로엔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7월 11일 이후로 유로엔이 굉장히 빠르게 눌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엔화가 1%대 상승하면서 156엔까지 내려왔는데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 더 큰 관점에서는 비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글로벌 자산이 리스크 오프로 전환된다? 이거는 좀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아시아 세션에서 하루 종일 눌리더니 유럽 세션부터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도 다른 자산군이 움직임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유로화를 포함해서 비달러 강세에 더해서 80달러는 저가다 이런 인식이 유입되면서 유가가 꾸준히 올라왔어요. 브렌트 기름 또한 84달러를 넘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쇼스탑이 들어오고, 또 미국 세션에서 원유 재고 발표 있을 때까지 꾸준히 올라왔는데 이 원유 재고가 487만 배럴 증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잠깐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온 듯 했는데 저가 매수가 이후에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름은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골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골드는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2480달러를 놓고 계속 공방을 벌였어요. 비달러 강세 그리고 현물 딜리버리 이슈를 놓고 어떻게든 골드를 위로 보내려고 했는데 매도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 세션 개장 후 2488달러 찍고 시장은 빠르게 뒤집히게 됩니다. 새벽 3시까지 골드는 2456달러까지 스트레이트로 빠졌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철저한 수급 이슈로 움직인 것이지 무슨 특별한 매크로 이슈가 있어서 움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구리도 유럽 세션에서 반등 준하했는데 비달러 강세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리가 줄줄 흘러내리면서 간신히 톤당 9,600달러에 걸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이 살아나야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는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지금 주말 앞두고 있죠. 2주 전에 강력한 상승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2주 동안 계속 까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톤당 9,600달러에서 지지가 아니라
$9,300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3월 이후로 유입된 구리 투기 매수세들은 손절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죠.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어제 이어 오늘도 나스닥 약세, 다우 강세 이런 움직임이 이어졌어요. 근데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오늘은 러셀이 밀렸습니다. 자, 우선 화요일 미국 증시 마감 때 다우지수가 1.7% 그리고 러셀도 3% 넘게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어떻게든 트럼프 막았죠. 그것을 가지고 뭐 트럼프 트레이딩 또는 섹터 로테이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은 물론이고 S&P 다우 러셀 모두 하락을 했죠. 그래서 야 이거는 시장 망가지는 거 아닌가. 특히 유럽도 잠깐 변동성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들었어요. 그러나 갭다운 출발한 증시는 다우지수가 그냥 뭐 5분도 안 돼서 바로 플러스 돌렸죠. 또 이후에 러셀도 10분 만에 플러스를 돌린 등 강한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갭다운이 마이너스 1.8%가 넘는 상황에서도 전혀 반등하지 못하고 줄줄 흘러내렸어요. 이후에도 나스닥은 장마권까지 반등다운 반등을 한 번도 하지 못하면서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얻어맞았는데 30분 봉이 나스닥 움직임 보면 양봉 다음에 음봉, 또 작은 양봉, 또 음봉, 작은 양봉, 음봉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얻어맞았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61선을 깨서 마감했는데요. 한편 플러스로 전환된 다우지수는 나스닥이 내릴 때마다 계속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새벽 2시까지 사실상이 스트레이트 상승을 했어요. 이러면서 S&P 지수는 갭 다운이 나온 이후로 철저하게 하락이 통제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이 의미한 바는 옵션 만기주에 어쩔 수 없는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시스테머틱한 셀오프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분명한 신호죠. 물론 옵션 만기준 영향도 있지만 S&P 지수 같은 경우에 갭 다운 나오고 나서 본장에서는 0.3%밖에 안 빠졌습니다. 이 0.3%의 하락도 곱게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그재그로 내려갔죠. 그래서 콜옵션 매수자들은 철저하게 말라죽고 또 풋옵션은 시가에 이미 행사가별로 200%에서 400% 시세가 난 것인데 그것을 보존한 데만 그쳤죠. 시장이 지금 역사적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친 척하고 화요일날 장마감 때 풋옵션 매수해서 오버나잇한 트레이더들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판단이었죠.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거기서 풋옵션 매수가 아니라 콜옵션 매수분을 홀드해서 감마가 터지는 것을 이익 내야 되는데 반대의 움직임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지난 7월 10일 S&P가 만기 2주 전부터 처음 콜 감마를 터뜨리고 나서 오버슈팅을 계속 주다가 그것을 돌려준 것이지 아직은 완전히 부러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만기 이후에나 S&P가 5,500포인트로 내려가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아직은 하락 추세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두리장일 뿐이에요. 나스닥도 시총 1등부터 15등까지 죄다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 메타, 브로드컴, AMD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5%에서부터 마이너스 10%대까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대부분 갭 다운 출발을 해서 낙폭을 늘려간 것이지만 개별 종목들 잘 보면 새벽 3시 30분 이후로는 제법 의미 있는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것이 보여요. 장마감 무렵 나스닥이 결국 손절매에 의해서 2만 포인트가 잠깐 깨졌지만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바닥권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SOXL 속쓰리라고 그러죠. 얘 ETF가 무려 마이너스 17% 넘게 하락을 했어요. 이제 스탑로스가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가격대까지 밀렸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든 하락을 방어하려고 노력할 것인데 이게 바로 양봉 들어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제처럼 장중 반등이 전혀 나오지 않는 흐름보다는 스탑로스가 한번 쫙 나오고 나서는 장중 반등도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러셀이나 다우의 강세와 대조적으로 나스닥이 크게 빠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 나스닥 롱, 러셀 숏이 가득 쌓였던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러셀 같은 중소형주는 나스닥 대비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러셀 숏이 언와인드 되는 것은 더욱 강한 시세를 만들 수밖에 없죠. 이러한 트레이드가 한두 분기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작년 SBB 사태, 그러니까 2023년 2분기부터 이 쌓인 그 시장에서 이른바 플라이 투 퀄리티라고 해서 믿을 것은 빅테크다. 그리고 빅테크 사고 이 스몰캡들은 숏치는 그런 트레이드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이익이 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1년 3개월 동안 쌓인 게 언와인드 된다. 그러면 러셀 숏은 소형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부족한데 그것을 환매를 한다? 이게 곱게 올라갈 수가 없죠.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러셀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1%가 밀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러셀도 대충 올 만큼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만 포인트 지지받으면서 반등한다? 그러면서 러셀 밀린다? 그러면 러셀도 이제 언와인드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 주 주봉을, 러셀 주봉을 큰 도치로 만들든 오히려 음봉으로 누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러셀 상승이 수급 이슈에 의한 것, 그 롱숏이 청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펀더멘털과는 거리가 있다고 봐요. 특히 기업이 이익 관점에서는 지금 글로벌 증시가 한참 아래로 처박혀야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투기적인 매수세 때문에 나스닥 올라온 것이고, 그런 롱숏이 풀리는 과정에서 러셀도 빠르게 올라온다고 해서 이 고금리 구간에서 중소형 주식이 이익 감소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 옵션 만기주 잘 보내고 나면 실적 발표가 계속되면서 나스닥과 러셀이 함께 레벨 다운한다. 그럼 이때는 8월 변동성이 폭발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나스닥이 2만 포인트에서 잘 버티면서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 러셀은 그냥 횡보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봐요. 즉 러셀은 올라올 만큼 다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변동성을 볼 텐데요. 유럽이 언더슈팅 주는 과정에서도 변동성 폭발은 약했다. 굉장히 그 변동성이 윗꼬리를 크게 달았어요. 유럽도. 근데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스닥이 그렇게 빠지는데도 다우지수를 잡아당기면서 변동성이 15포인트를 좀처럼 넘기지 못했죠. S&P가 마이너스 1.3% 하락하는데 그것도 갭 다운으로 그렇게 빠지는데 변동성이 15포인트를 넘기지 못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늘물로는 어떻게든 하락을 틀어막겠다는 것이고 시장이 일방적인 급락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죠. 다만 이제 변동성이 며칠간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왔다가 이제 처음으로 양봉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지수가 반등한데도 변동성 상승한다. 그러면 이거는 차월물에서 큰 시세를 준비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개별 종목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대부분이 테크 섹터가 박살난 것은 그렇다 쳐도 찰스 슈왑, 이거 증권주죠. 오프라인 증권인데 얘가 이번 실적 발표 이후로 어제 오늘 연속해서 거의 20% 가까이 밀렸다가 새벽 3시 30분 이후로는 어느 정도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금융주가 지금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데 모든 종목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우지수의 강세 종목도 대부분 제약바이오가 강세 중이죠. 그래서 시장 방어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 네. 우리 증시가 이제 불가피하게 갭다운 나겠죠. 근데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갭다운 후 계속 밀려서 종가 저가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간 뒤에 지루한 횡보를 하면서 풋옵션 미결만 늘리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에는 박스 가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밀릴 때 파생시장에서 투기적인 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현물만 매도가 나왔지 선물에서는 매도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하락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 기본적으로는 갭 다운 후 30분 이내의 시세가 일중 시세의 전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갭 다운이 나왔다고 해서 추세 매도를 했다가는 스트레스만 받고 풋옵션 매수하는 것 또한 돈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콜옵션 매수도 마찬가지죠.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변동성 매수 포지션 제외하고는 다른 포지션을 다 치운 상태예요. 변동성 매수를 이익 실현한 구간은 15.65에서 18.5포인트 구간인데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변동성 폭발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옵션 만기 영향도 있고요. 어제는 15.65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변동성을 15포인트 계속 틀어막았어요. 결국 변동성은 눌렸죠. 이미 매수 편단에서 제법 올라온 상태고 또 잔존일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일찍 이익 실현하진 않겠지만 이번 만기 이후에 변동성 상승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는 반대로 증시가 꽤나 긴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롱 대응할 거예요. 저는 변동성이 기본적으로는 터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숏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변동성이 폭발하지 못할 가능성도 생각해둬야 되겠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2만 포인트에서 외형적으로는 지지를 받는 셈이죠. 그래서 저가 매수가 얼마나 들어온지,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동안 다우와 러셀이 눌리게 될지 이걸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시장이 하락이 멈췄다라고 하면 그동안 시장을 방어하던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다만 러셀이나 다우가 아직은 여전히 상승 추세 중이에요. 그래서 상승세가 쉬어가는 정도로 봐야 되지 고점 찍었다고 해서 매도로 뭉갠다? 이것은 아직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다우나 러셀이나 이격 조정 차원에서의 매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멤버십을 오픈하게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멤버십 오픈 얘기를 했다가 제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지금 이 영상도 지금 한 몇 번째? 한 6번째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카트를 치고 쉬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계속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멤버십 오픈을 좀 기다렸는데 조만간 준비를 해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